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한국강사교육협회 미래교육 아카데미 강사인 김준혜 강사님께서 챗GPT 제대로 활용하는 세 가지 프롬프트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한 김준혜입니다. 오늘 강의는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세 가지 프롬프트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 어, 챗GPT를 사용하신 분들은 프롬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 초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좀 일을 했고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퇴직해가 현재는 한국강사교육협회와 미래교육 아카데미에서 전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사용자의 그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챗 GPT를 검색 용도 또는 질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분을 제가 1단계로 구분해놨고요. 2단계는 챗 GPT가 작성한 내용이 너무나 뻔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분들을 2단계로 봤습니다. 3단계는 여러 번 질문을 수정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겼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게 진행되는 분들을 3단계로 봤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챗 GPT를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 2, 3, 4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어, 그 채팅창에 1, 2, 3, 4로 표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채팅창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 여기 안 나와? 어, 챗 GPT를 활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프롬프트입니다. 챗 GPT한테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 제시하는 지시문을 프롬프트라는데 이 프롬프트는 질문 또는 지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챗 GPT의 특징 또는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챗 GPT의 프롬프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세 가지 오늘 주제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어, 챗 대화로 어, 어떤 결과물을 생성하는 제너러티브한 그런 그 모델인데 여기 가장 핵심 되는 모델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핵심 되는 모델이고 자연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오픈 AI에서 처음에 3.5를 발표할 때 한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어, 그 이후에 그 데이터의 최신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그 챗GPT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최신성 문제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챗GPT 생성물 입력 쪽에는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이런 것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해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다른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잠깐만요.
텍스트 같은 경우만 보게 되면은 텍스트 투 텍스트, 글자를 넣어가지고 글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출력은 에세이, 소설, 시나리오, 검색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오디오 나오는 것은 글 읽기, 노래, 작곡, 요약해서 읽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는 도형이라든지 도표, 로고, 사진,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텍스트 이미지가 되겠고요. 텍스트 비디오는 숏 콘텐츠라든지 동영상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어, 텍스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력을 나타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텍스트 나오는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챗 GPT 자체를 어,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에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챗 GPT를 석사 1년 차, 그러니까 다양한 복수 전공을 한 석사 1년 차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양한 영역에서 학사를 우수한 성적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한 그 정도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 기술 트렌드 시사 부분이 이제 학사 이하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적어도 학사 이상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한 인턴 사원을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지시를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턴 사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 면접자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그걸 최대한 어떻게든지 답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거짓말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진 게 챗 GPT다. 이런 부분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가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더라도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창에서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첨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따라가지고 가능한 거기에 동조하는 그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한 회사에만 취업한 게 아니고 중복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정보를 또 다른 회사 정보에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보안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게 챗 GPT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챗 GPT를 저는 어, 그래서 챗 GPT는 일을 잘 시키는 상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그 프롬프트를 사용한 세 가지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일회용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롬프트 구성 요건에 따른 프롬프트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형 프롬프트입니다. 단계별로 짧은 연속적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 속에서 내 의도를 전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챗 GPT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이게 대화형 프롬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질문형 프롬프트입니다. 이건 어, 잘 모르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GPT한테 거꾸로 역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게끔 함으로써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그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자서전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자서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머릿속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꽉 차 있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자서전일 겁니다. 그래서 GPT한테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네가 그 자서전을 쓰기 위해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답변을 주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주고 이랬을 때 자서전이 제대로 써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쪽에서 기획 보고서 쓴다 할 때도 이 역질문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뭐 여기 보시면 마케팅에서 마케팅 대리다 이런 역할을 주고 이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해 달라.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시장 분석, 타겟 고객, 경쟁사, 뭐 사피 전략 이런 항목을 포함시켜 주고 뭐 표화나 분량을 이렇게 주는 요게 이제 일회용 프롬프트에 그래도 잘 쓴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화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보고서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너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내가 답한 얘기 또 네가 답변한 얘기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 이게 대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질문형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 마케팅 전략법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니까 네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해 주면 내가 거기에 답변해 주겠다 하는 게 역질문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회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은 여기 일회용에 쓰지만서도 뭐 다른 분야 그러니까 대화형이라든지 역질문형에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은 주제와 맥락 정보, 그리고 형식은 분량과 포맷, 이렇게 네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다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시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수업 계획안을 써달라.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정리해달라. 아니면 발표자를 만들어달라.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과물하고 지시문. 이게 주제가 되겠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또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락 정보는 저는 역할 부여하는 부분을 맥락 정리로 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나 역할이라는 것은 뭐 경제부 기자라든지 10년차 교사라든지 뭐 의상 디자이너라든지 이렇게 챗 GPT가 답변하는데 그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는 답변에 필요한 그 형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예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라든지 유사 사례라든지 이전에 비슷한 결과물이라든지 뭐 표기법 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원하는지 그리고 형식에서는 그 옵션의 전문가 수준, 초등학교 6학년 수준 그 결과물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핵심 위주인지 이런 부분이고 이거 포맷은 뭐 서술식이라든지 뭐 차트 형식이라든지 마크다운이라든지 이런 게 프롬프트의 작성 요소가 되겠는데 주제, 맥락, 분량, 형식 순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가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필수 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시문이 생성 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지시문 중에서도 동사가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동사 할 때는 이 중의적 동사를 배제를 해야 되는데 중의적 동사라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말씀드립니다. 이 동사의 중의성이라 할 때 이제 먼저 이 프롬프트가 이제 영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어를 보게 되면은 do, take, make 이건 아주 기본적인 동사가 되겠죠. 이런 동사들은 굉장히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런 동사를 쓸 경우에 챗 GPT가 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뚜렷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write, describe, 묘사하다, 요약하다, 뭐 분석하다, 조사하다, 분석하다, 비교하다, 뭐 창조하다, 설계하다, 개발하다,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좀 전문가 같은 냄새가 나는 이런 동사를 쓸수록 확실하게 그 결과물의 방향성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는 동사를 하나의 행동 목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해서 수립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나열식 표면적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해줘 뭐 write 이런 게 되겠죠. 했을 때는 기본적인 틀 개요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설명해줘 했을 때는 설명 중심으로 하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져 있을 때는 간결하고 짧은 요약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제 분석해져 있을 때는 전략의 강점, 약점, 수학 분석 같은 쪽을 해주고 평가해져 있을 때는 전략의 효과성, 실행 가능성, 장단점을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동사를 보고선 이렇게 AI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토해져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가지고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화됐을 때는 전략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설계했을 때는 전략을 구조하고 창의적 접근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시 상황, 지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시 동사가 이걸 정리한 앞에서 한 부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체가 구체적일수록 답변 범위가 좁아지고 깊이가 증가한다. 그리고 일반적일수록 그 안전하고 평범한 기본적인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줘, 작성해줘 이런 부분은 좀 평범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맥락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역할을 준다고 했는데 역할은 그 생성형 AI한테 챗 GPT한테 그 분야로 좀 국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분야의 관점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부 기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부 기자 측 관점에서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잘 설명을 하는데 그 밖에 뭐 사회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부여 자체가 그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역할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줄 때 객관적인 중립적인 예시 부분을 줄 때 그럼 객관적인 중립적인 예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주더라도 우리 회사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하면 우리 회사에 잘된 사례를 주면서 그렇게 주게 되면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좀 객관적이고 그런 사례를 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같은 마케팅 사례라도 대기업의 마케팅 사례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사례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주면서 했을 때는 그 자체 예제 자체에 어떤 왜곡이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 역할의 관점을 반영해서 구체화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역할에 따라서 결과물의 내용, 톤, 어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 맞게끔 목적 지향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면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에 맞게끔 우리 사장님이 볼 것 같으면 사장님의 맞게끔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자체가 갖는 모호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지정했을 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그 한계, 어떤 때는 역할을 주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할을 준다는 것은 챗 GPT가 생성물,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거기에 한정해서 결과물을 얻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그 답변을 원한다든지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오히려 역할을 주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법률 상담을 할 때 변호사라고는 답변을 주게 되면 변호사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좀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변호사보다는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장, 베테랑 사무장 입장에서 의견을 달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지정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 뭐 효과적인 건 당연히 보겠고요. 없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정보 검색이라든지 팩트 확인, 요거는 뭐 다른 역할 지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가지고 결과를 뽑을 때 이런 때도 역할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백과사전식 답변이 필요할 때 이런 때도 역할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가장 그 표준적으로 받아주는 답변을 필요할 때 이런 때도 역할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역할 지정하는 것이 좋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 지정할 때 뭐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중립적으로 작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역할에 따라 가지고 요게 하나의 중립성을 좀 흩어질 수 있는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SN 마케터로서 작성해줘. 단 특정 브랜드 오는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어, 그 시각 자체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는 역할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흔히 그 하기 쉬운 실수 자체가 이제 회사에 이제 마케팅 담당자라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회사가 마케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신상품 론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프롬프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챗 GPT는 그거를 거기에 동조하려는 쪽으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프롬프트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이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프롬프트에 신제품 시리얼 마케팅 전략부를 작성해줘 이런 프롬프트에는 예제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랬을 때는 이 결과물의 수준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뻔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간단한 프롬프트보다는 좀 예제를 포함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포함할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라 하더라도 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고 아래는 참조할 예시야 해서 시장 분석은 어떻다 뭐 타겟 분석은 어떻고 이게 자료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시와 비슷한 구조와 스타일로 작성하죠. 이렇게 예시를 주게 되면은 이 예시를 참조해서 여기에 형식과 경우에 따른 내용까지 참조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보고서라는 게 분기 전략 보고서라 하면은 전분기 전략 보고서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되겠죠. 전분기의 전략 보고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번 분기 데이터로 변경해 가지고 같은 포맷으로 작성해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시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예시를 포함하는 게 그래도 좋게 나오는데 이 창의성 부분에서는 예시를 포함하는 게 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그러니까 표준화된 답변이 아니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오히려 예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기존 방식과 다른 해결책
이런 때는 예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부분적 예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내용 자체는 무시하고 형식만 참조해라. 그리고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식만 참조하는데 내용 자체는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숫자 기준해 가지고 500자 이내, 5개 문장 이내, 뭐 1분 수입 스피치용 원고 이런 식으로 PPT 10장 되는데 간혹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짧게 써줘. 아니면 간결하게 써줘. 아니면 자세하게 써줘. 이렇게 숫자가 아닌 그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미는 전달은 되겠지만 이 짧게라는 게 어떤 게 짧은 것인지 간결하다는 게 어떤 게 간결한 것인지 이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그 AI가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차례 그 답변을 받고 왔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생성형 AI가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걔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 창을 닫고 새로운 창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형식 중에서도 뭐 포맷이라는 것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서술식이라든지 개조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옵션이라고 표현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출력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물에 적용되는 옵션. 근데 뭐 전문가 수준으로 해달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받아보는 그 수신자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 부분이죠. 거기에 아니면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달라. 이거 여기 이제 이런 부분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핵심 위주로 이런 부분이 그 출력물에 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결과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것은 결과의 정확성, 형식, 구조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빨간 글씨로 신중하다, 신중하게 검증하면서 검색하여 천천히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의미의 그 옵션 문구를 들어갈 경우에 AI는 정보를 좀 검증하고 보완해 가지고 신중하게 작성하라 이렇게 어,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가면 해가지고 결과물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는 부분하고 신중하게란 말을 넣어가지고 작성한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마케팅 전략 보고를 작성해줘 했을 때는 간단하게 항목별로 설명하고 이제 평범한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를 포함할 경우에 각 항목에 분석적 설명이 추가되고 필요시에 근거, 배경, 문장이 더 길고 설명적이고 신중한 어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실제적으로 더 신중한 어조로 부연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어,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A하고 B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지 했을 때하고 보고서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첫 번째 A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바로 완성된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과정과 흐름을 설명 아, 이제 결과만 그렇죠. A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바로 제시하고 문장 길이도 간단해지는데 B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작성해져 있을 때는 과정과 흐름을 설명하면서 그걸 단계적으로 자세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라고 얘기했을 때는 답변의 자세 또는 태도를 그 AI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천히 작성해줘 하고, 또 한 가지가 어, 단계별로 작성해줘 했을 때, 천천히라는 것은 태도나 자세에 가까운 개념이고, 단계별로 했을 때는 형식이나 구조에 가까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작성해졌을 때의 설명 방식은 자세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포함해 가지고 설명적이고 해설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단계별로 작성할 때는 이때는 중복 설명이 줄어들면서 논리적이고 절차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천천히나 단계적으로처럼 깊이에 영향을 주는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요 단어마다 약간의 결과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구조라든지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단계별로 이건 뭐 단계를 나눠가지고 구조화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과정, 순서, 흐름 중심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했을 때는 논리적, 항목별 순차적으로 이제 목차 포함하고 계층적으로 했을 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뭐 논문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그 톤과 어조에 나온 영향을 주는 표현을 때면 아까 예제를 든 신중하게, 뭐 비판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쉽게 설명해줘,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유로 하나의 단어 자체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장단점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포함하여, 근거와 출처를 포함하여, 비교하여. 그래서 이 하나의 문구가 프롬프트에 들어감을 해가지고 결과에 긍정, 부정, 양면 평가를 포함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상 대상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 표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표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표현, 톤, 창의성, 평가,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 표현. 그래서 각 핵심 표현마다 결과물에 미치는 부분이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뭐 세 가지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일회형, 그다음에 대화형, 역질문형 했지만 여기에 모두 적용되는 프롬프트 사용 방법입니다. 어, 근데 가장 그래도 이렇게 가장 써야 되는 프롬프트는 일회형 프롬프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프롬프트를 했을 때 예, 그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하는데 요 일회용 프롬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식품에서 마케팅 대리야 역할을 주어졌죠. 그리고 신제품의 마케팅 전략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될 내용들을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롬프트를 쓸 때 공간적인 배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글 형식으로 쭉 쓰는 것보다는 1. 시장 현상 분석, 2. 타겟 고객 분석,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게 되면은 챗 GPT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구분한 상태로 인식해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만약에 줄글 형태로 쭉 갔을 때는 중간에 빠뜨림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들을 뭐 2, 3분단 분량을 해가지고 분량을 줬죠. 그리고 간결하고 이제 문어체 형태달라 형식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회용 프롬프트 쓸 때 일상생활에 이제 프롬프트까지 그렇게 뭐 역할 주고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한 세 가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일회용 프롬프트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좀 잘못된 프롬프트가 되겠죠. 단기간에 체증을 줄이는 그러니까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롬프트보다는 조금 더 맥락 정보를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체중을 6kg 줄이자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현재 체중이 65kg인 50대 여성이라 이런 맥락 정보를 주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프롬프트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가 훨씬 그 좀 성의 있고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일을 하는데 주민 대상 홍보 방법을 알려줘 하게 되면 이게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요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보게 되면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홍보 매체별로 알려줘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챗 GPT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무조건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답변하는데 좀 더 맥락 정보를 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하는 답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도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 이거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60일 후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꼭 필요한 영어 회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단기 학습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회용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회용을 잘 하게 되면은 대화형이라든지 역질문을도 똑같은 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포맷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화형 같은 경우는 AI를 협업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구하고 내 아이디어도 사실 거기다 넣고 하면서 그 방향하고 내용을 조율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어, 챗GPT가 생성하는 그게 이제 대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청을 내가 하고 점진전 조건을 추가하고 그래서 서로 평가하고 보완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특정 보완하는 이게 대화형이 되겠고요. 첫 번째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케팅 전략회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했는데 그러니까 챗 GPT가 내용이 많고 흐름이 긴 보고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기니까 한 페이지로 요약해줘 했어요. 그리고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목차를 4개로 나눠줘. 이렇게 목차를 주고 목차 포함되니까 각 항목을 2, 3문장으로 간결하게 다시 써줘. 요 진행상 보니까 이건 대화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이게 바뀐 부분이 대부분 다 형식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형식 같으면 처음에 프롬프트 줄 때 제대로였으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적으로 반복을 수행했고 이 정도의 내용은 일회용으로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질문에는 마케팅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고 여기도 이제 피드백을 또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소비자 트렌드 데이터를 추가해달라 뭐 타겟 고객 분석에 대한 소비 패턴도 추가해야 돼 이렇게 했지만 앞에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앞에서는 형식 중심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답변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원하는 결과물로 구체화하면서 보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의 대화형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대화형은 진정으로 그 생성형 AI, 챗 GPT 자체를 어, 같이 일하는 동료, 협업 파트너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챗GPT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뭐 장단점을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그 토론한 결과, 그리고 거기서 빠질 부분, 이런 부분들 쭉 하면서 결과를 얻는 게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타겟 고객이 누구냐, 경쟁사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결과를 다 요약해 가지고 어, 최종 결과물을 얻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AI를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면 결과물의 품질도 올라가고 내 생각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질문형이 되겠습니다. 역질문형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어떤 분야에 쓰냐면은 자신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야 쪽에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 항목인지, 보고서에 어떤 게 들어갈지 이걸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챗 GPT가 어떤 결과물을 줬을 때 그 결과물이 잘 나온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역질문형으로 오히려 챗 GPT 자체를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네가 나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달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도 맥락 정보라든지 뭐 거기 주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해줄 테니까 그걸 답변을 가지고 네가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이런 식의 하는 게 역질문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근데 뭐 전문적인 정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되겠고, AI는 자기가 어떤 구성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이제 질문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정보를 받아가지고 작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마케팅 쪽에 아마 뭐 신입사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마케팅 전략회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질문해주고 내가 답하면 다음 질문을 해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한 뭐 서너 개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답변이 충실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질문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이제 비전문 분야, 비전문가일 때 이런 식의 그 역질문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사용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다, 아주 비전문가는 아니다 했을 때는 어,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내 기준해 가지고 뭐 이제 프롬프트를 제시하고 내 나름대로는 뭐 완전하게 다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다 토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보고서를 원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 추가해야 될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를 해줘. 하게 되면 상당히 AI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요청했던 뭐 5개면 5가지 거기에다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한 2가지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대화형과 역질문형 두 가지가 이제 혼합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회의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제 회의 주제, 참석자 이런 부분은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포함해달라 얘기죠. 근데 여기에 또 세부적인 부분을 질문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심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AI가 나한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AI가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씩 질문해줘.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AI가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보고서니까 타겟 고객층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용자는 요 답변에 대해서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원래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질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롬프트 방식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대0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하나의 프롬프트로 지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챗GPT는 어 이제 인턴 사원이다.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생이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현재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어떤 일을 지시한다 했을 때 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형 쪽으로 섞어서 하는 측면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회용은 하나의 그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얻는 그런 게 일회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 대신에 정확하고 신속한 측면이 있고 요거는 내용과 조건이 명확할 때 일회용을 쓰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대화형은 어, 그 챗GPT를 파트너 대화 하듯이 협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방향을 조율하고 어,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용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할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된 대화형 그 프롬프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역질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역질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때 유용하고 특히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할 때 요 역질문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프롬프트 사용법이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런 때는 이런 그 프롬프트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변수는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 분야인지 아니면 생소한 분야인지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전문성이 높다고 해서 이쪽 분야에 놨고요. 그리고 낮은 경우는 오른쪽 분야에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결과물의 기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하나의 변수였는데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고서의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보고서가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문성과 기대 수준의 변수를 가지고 어떤 프롬프트가 적당한지 보니까 먼저 기대 수준이 낮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면 일회용으로 한 번에 프롬프트 만들어가지고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게 이게 신속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대 수준 낮은데 그 분야를 잘 몰라 했을 때는 역질문형으로 그 생성형 AI가 질문하게끔 해서 결과를 얻는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물의 질이 높아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전문성이 높을 경우에는 일회형하고 대화형을 둘이 섞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그 생성형 AI가 대화형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의도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프롬프트의 구성 조건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물을 나오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낮은 경우에 어, 기대 수준 높고 전문 낮은 경우에는
이 역질문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대화형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점수 낮다 보니까 역질문형으로 이제 목차도 잡아보고 필요한 내용 같은 거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대화형으로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방법은 세 가지지만 이거를 같이 섞어서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고선 미리 상상하고 지시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신입 인턴한테 일 시키듯이 프롬프트를 줘야 된다. 그리고 실행 가이드는 충분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질문자 의도를 어, 그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대0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화형을 했을 때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배제한 노력 이것도 프롬프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검증하여 뭐 확인하여 이런 말들이 들어갔을 때는 챗 GPT도 좀 더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변이 왔을 때 그게 내 의견도 추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의견 조절하고 이런 과정도 협력 파트너처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오늘 세 가지 방법론을 말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두리뭉실하고 모호하게 말하기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다. 뭐 맥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할수록 좋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죠. 뭐 AI는 만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서 잘 해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성의 AI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AI 자체는 눈치가 없는 인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한 인턴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방향을 주고 하게 되면은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원칙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강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혜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풀어주시고요. 제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오늘 토요특강 김준혜 강사님의 프롬프트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저희 카페, 한국강사교육협회 카페 오셔서 여기 게시판 리얼 후기 쪽에 가시면은 금토특강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 카페 다 가입하시고 줌 채팅 링크 받고 들어오신 분이니까요. 여기 쭉 내려오시면은 리얼 후기에 금토특강 수강 후기 이렇게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기 남겨주신 게 있고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글쓰기 있으니까요. 여기 활용하셔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자면 그동안 제공해드리던 교환은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강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저희 한국강사교육협회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강의도 여기 오시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복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6일 금요 특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노 AI를 오경희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5월 16일 금요일도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5월 특강은 금토 특강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저희 챗GPT 생성형 AI 교육 전문가 오프라인 자격증 과정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월 24일 날 서울역 인근에서 하루 진행되고요. 전 과정을 모두 수강하시고 과제물을 내시면 자격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는요, 저희 게시판, 수강 신청 게시판에 가시면은 챗GPT AI 교육 전문가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처럼 AI 강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줌에서도 강의도 해보고 싶고, 오프라인에서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꿈이 많으신 강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14기 AI 활용 전문가 과정은 현재 모집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날 밤 9시에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수강 신청 아래 강사 양성 과정에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구글 폼까지 작성을 완성해 주셔야 초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금요특강, 토요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을 중지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